증인되어야 홍장훈 자신이 네, 재판장님 그 피청구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한두 가지만 직접 여쭙게 해주십시오. 적어 주십시오.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그러려면 저희들 평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규정의 근거가 뭔지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법정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네, 어제 모습이고요. 어제 8차 변론까지 끝났고 9차 변론을 화요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헌법재판소에서 10차 변론도 열겠다고 알려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가 돼 있네요. 화요일은 오후 2시에 열리기로 했고 10차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증인이 채택이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죠, 현재. 탄핵돼 있는 상황이지만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홍장원 전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피청구인 측에서 요구를 한 증인이고요. 홍장원 전 차장 역시도 피청구인 측에서 채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양측의 요청이 다 있었습니다. 일단 헌재에서 10차 변론을 열기로 했다는 것은 조금 더 열어달라라는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저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헌재를 계속 흔들었기 때문에 헌재 차원에서는 여론이나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전 신경 썼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왜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할 것으로 예측을 하냐면 일단 이 탄핵 심판의 쟁점이 크게는 네 가지인데 체포조 운영까지 5가지로 붙습니다. 첫 번째가 이 계엄령 선포 요건이 맞냐, 절차에 맞았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포고령의 적법성, 세 번째가 국회 침탈, 네 번째가 선관위 침탈입니다. 그러면 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계엄령의 요건과 절차가 맞았는가? 이제 아마 그 부분을 이 질문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이 계엄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비상사태가 사태라고 볼 여지가 없다라고 여러 차례 이제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도 국무회의라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고 부서도 한 바 없다.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느닷없이 회의록이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부서를 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는 오히려 불리한 이 증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이 뭔가 예를 들어 말 실수를 했다거나 혹은 메모가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점은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달라질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를테면 체포를 해야 된다. 그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서는 방첩사의 수사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가 있고요. 경찰청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전화해서 직접 명단도 다 불러줬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 정황들을 지켜놓고 볼 때 홍장원 차장 역시도 다시 불러봐야 유리할 수 있는 증언이 안 나올 텐데 저렇게 굳이 불러달라고 하니 헌재 차원에서는 이렇게 불러서 뭔가의 어떤 명분을 더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 차례 정도 더 길이 연장되고 그 이후에 3월 정도에는 이 심판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 언제쯤이요? 3월 한 중순경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중순으로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10차 변론까지 더 열어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정작 날짜가 정해지니까 그날 못 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죠. 20일.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요구는 그날은 못 나가니까 미뤄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 주 화요일 정도로 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못 나온다는 거죠? 일단 10차 변론기일인 20일 날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 혐의로 형사소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고 형사재판 첫 재판 첫 날이군요. 재판이죠. 그 동시에 또 구속 취소 신문도 있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방어권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기일을 좀 늦춰달라는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보면 같은 사안으로 형사소송이 취하게 되면 예. 그 헌법재판을 중지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 심리를 중단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이유가 실제로 손중성 검사가 지금 본인이 탄핵됐고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헌법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마 시청자들께서는 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 날이 10차 변론기일인데 이날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더 늦춰지는 거 아니냐. 가부를 일단 빨리 알고 싶은 게 대다수의 시청자들 아니면 시민들의 요구고 궁금증인데 그게 더 늦춰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김성열 위원은 언제쯤 그러면 결론이 나올 걸로 보세요? 3월 초, 중순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헌재가 이번 사건에 있어서 방어권 보장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방어권 보장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느 이제 이 피고인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까지 사정을 봐주는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 수사기관에서는 출두 요구를 3번째 해가지고나 겨우 가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가지고 체포도 못하고 돌아왔다가 결국에는 몸싸움 끝에 해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뿐만이 아니라 변호인도 충분히 선임해줬죠. 지금 사실은 여기 나오실 때도 국격을 생각한다면서 머리, 헤어 다 바꾸고 오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방어권이거든요. 예. 그리고 더 문제는요. 방어권을 보장을 해드린다고 해서 정말로 본인에 대한 나는 위헌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봤는데 내가 잘 봐서 왔는데 저거 술 먹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예. 이런 방어권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방어권 부분은 보장은 해야 되지만 지금 좀 악용을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헌재에서 좀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게 빨리 정리가 될 경우에는 3월 초에서 3월 중순 이내에는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월 초에서 늦어도 중순까지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10차 변론기를 20일로 정해놨는데 못 나온다고 해서 그 다음으로 늦춰주잖아요. 그리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할 것이냐. 그 뒤에는 또 다음 변론도 또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가선 의원님. 네. 한가선 의원님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3월 초로 봅니까? 3월 중순으로 봅니까? 뭐 3월 초 중 예상하고 있죠. 근데 다 비슷하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나왔고 이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끝을 내야 된다. 그게 예. 국민들의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계리 변호사의 어제 태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화면으로 보셨죠. 재판관을 압박하려는 듯한 모습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한가선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이 김계리 변호사의 뭐 성정이 그렇다, 공격적인 태도가 그래서 지금 뭐 불리한 뭐 결과만 야기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윤석열 변호인단의 어떠한 업무 분담 굉장히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전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법을 아는 변호사라면 탄핵이 기각되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생중계로 위헌 이런 정황을 다 지켜봤고 그리고 많은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 이후를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윤석열 극렬 지지층도 그렇고 극우 유튜버들도 그렇고 지금 계속 하려는 시도가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다, 편향되었다라는 프레임을 확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계리 변호사가 이렇게 헌재를 공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어떠한 밑밥을 까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헌재가 불공정했으니 우리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여론을 프레임화해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로 인해서 만에 하나 뭐 보수 쪽에서 나온 인물이 당선이 되거나 한다면 결국에 형사처벌을 받을 윤석열도 사면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까지 결국에 예. 전략으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멀리까지 내다봤다 이 말씀이네요. 네.
자, 헌재 재판관 압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릴게요.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에 대해서 동창 온라인 카페까지 거의 지지자들은 턴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저질 루머 공격이다라는 비판이 있고 또 할 만한 얘기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무엇보다도 보수 진영 측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보이는 행태가 그렇게 100% 공정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나온 반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것과 헌법재판관의 개인적인 이건 문제도 아니고 개인적인 연락처를 확보하고 공격적인 문자를 보내거나 혹은 전혀 별개이고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동문 카페까지 털었단 말이에요. 문제 제기를 하고요. 개인정보 문자를 보내고 전화번호 터는 건 저도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뭐 개인 동창회 카페를 했던 건 이유는 헌법재판관이라는 분은 굉장한 권위를 갖고 그 권위는 당연히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여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지층에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또 공정하지 못하고 보는 점은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 헌법재판 대통령 탄핵 심판은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솔직히 양립하기 쉽지 않은 단어들이 동시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단심제지 않습니까? 사실상 판결이 나고 나면 불복하거나 번복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방어 논리를 갖추고 싶고 방어 기회를 가지고 싶은 겁니다.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단어라고는 하지만 일부 단어가 변경됐다. 아니면 말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일부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사례조차도 여지를 남겨뒀을 때 추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났을 때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는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면 그 심리의 결과는 모든 국민이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만 이런 갈등이라든지 사회적 혼란이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 보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보이는 행태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홍장원 차장의 발언이 좀 바뀐 부분 또는 동선이나 행적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리하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은요? 저는 선을 완전히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이러한 행동들이 지지층에서 일어났을 때 제어하거나 국민들께 사과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인류 문명, 이 문명사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자꾸 형용화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들을 개인적으로 찝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 메신저 자체를 상처내는 거, 이 자체가 사실은 민주공화정의 적이에요. 이 적 같은 그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뭔가 자기네들은 어떤 타당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계속 한단 말이에요. 변호 전략도 없다라고 하는 게 변호 전략이 제대로 먹히질 않으니 이게 밖에서 2030을 중심으로 한 국민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계속해서 여론전을 하는데 그 여론전이 계속 선을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 국가 체계 자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고 이 나라에 사는 것 자체가 대단히 괴롭고 힘들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어가 있고 제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는 듯한 행동들이 국회의원들로부터 더 나오기 때문에 저는 헌정의 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 이거를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온라인 카페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개를 가입하고 활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휴면 상태인 경우도 있고 혹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내용과 활동 내역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데 가입돼 있다? 그 카페는 어떻다? 어떤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열 의원 한 말씀 하시죠. 판사는 판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영배 판사의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전에 이분이 어떤 판결을 했는지 그걸 따져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트집을 잡는 행동, 이건 진짜 안 좋은 행동입니다. 아니, 친동생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이름이 중국 사람하고 비슷하고 이런 것들로 가지고 판사들을 힘잡기 시작하면요, 심판이 없어져요. 그럼 이거 누가 판단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나만 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렇게 가면요. 신이 판단을 해야 돼요. 전광훈 목사한테 물어볼 겁니까? 신탁 내려가지고 탄핵인지 아닌지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근대 우리가 만들어진 법치 체계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는 테러에 가깝습니다. 이런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수 진영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 하야를 요구하거나 그 가능성을 언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는 아마도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판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발언도 했고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갑자기 하야 주장이 나온 것,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동학, 김윤영, 김성열 의원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짧게요. 네, 저는 뭐 하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완전히 이승만의 길을 따라간다. 지금 재임 2년 반 동안 25번의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이 대통령 시절에 그때 엄청난 혼탁한 시기였습니다. 45건의 이 거부권이 있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지금 대행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6번의 거부권 썼고요.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또 7번을 썼습니다. 총 38번을 했어요. 이게 완전히 이승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이 저는 들고 국가기관의 공력을 낭비해도 이렇게까지 낭비할 수가 있나? 저는 그런 선택을 만약에 한다면 역사 속에서의 아주 폭군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제 대통령 하야 얘기는 사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측 변호인들에게 나온 게 아니라 조갑재 대표가 하신 발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조갑재 대표가 뭐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을 하거나 그런 가까운 인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하야 단어 나오고 나서 굉장히 확산됐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지금 국민들께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준 단적인 예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딱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아까 뭐 사법부 흔들기, 사법부 공격에서 언급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렇게 보이는 행동 좋지 않은 거 인정합니다. 근데 사법부 공격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 났었을 때 박창대 원내대표가 사법살인이라는 표현 썼다는 점도 저도 반드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반론은 듣지 않겠습니다. 예. 자, 김성현 예. 의원님. 공교롭게도 이거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8년 전 오대영 앵커께서 직접 기자로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당시에는 하야 자체는 탄핵 과정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는 하야를 하더라도 끝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 왜?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하야를 하든 안 하든 탄핵은 끝까지 진행이 돼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야를 절대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야를 받아주면요. 윤석열 씨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그대로 받아요. 아니 국회에 총칼을 가지고 투입한 사람, 자기 정적들 제거하라고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살생부 만드는 사람을 갖다가 아니 왜 연금을 주고 왜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해주고 예우를 해줘야 됩니까? 어떤 국민도 이거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하야는 절대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8년 전에 제가 그런 걸 했었군요. 예. 들으니까 막 기억이 났는데 징계가 시작된 다음에 사임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공직사회에서도. 네, 일반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예. 비슷하게 판단하시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